부자들은 이런 방법으로 진짜 세상을 공짜로 살고 있습니다. 대체 그럼 스포츠카는 어떻게 공짜로 타는데? 오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쿼드입니다. 바로 2편 가겠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개념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집중해서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1편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것들은 이 공짜로 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 방법은 스포츠카뿐만 아니라 세상을 공짜로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사기꾼 같죠? 진짜입니다. 기본 개념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 근로소득 외 소득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자본소득이 있고 사업소득이 있고, 그 소득이 어떻게 발생하는 거고 어떤 원리로 되는 건지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가 보이니까. 가장 쉬운 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수익률. 되게 쉽죠? 수익률이 뭐예요?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벌었을 때 얼마나 버냐가 수익률이잖아요. 정말 간단하게 가정을 해볼게요. 주위에 1억 정도로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투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보면 뭐 주식도 있겠지만 정말 간단하게 월세 받는 오피스텔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은 월세 50만 원 받는 오피스텔이라고 가정을 할 경우에 수익률이 얼마일까? 이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수익률은 연수익률을 보통 기준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연애 수익이 얼마인지와 투자한 자본으로 나누면 돼요. 그러면은 월세가 50만 원이니까 12개월 곱하면은 연애 600만 원을 벌고 투자한 자본은 1억 원이니까 6%의 수익률이구나. 여기까지 저희가 이해가 됐어요. 자동차를 살 게 아니라 1억을 모아가지고 자동차를 구매하지 않고 6%의 수익률로 투자를 하면은 매달 50만 원의 부가 수입이 생기는구나. 아, 그럼 내가 자동차를 말고 이런 다른 선택지들이 있구나.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근데 실제에서는 많이 복잡해요. 왜냐면은 취득세, 중개수수료, 재산세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비용들이 추가가 되고 공실, 수리비 등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아지니까 조금 더 복잡해요. 근데 이제 이 개념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는 수익률에 대한 개념만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은 수익률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식이 분자와 분모잖아요. 분자에는 연수익이 들어가 있고 분모에는 투자한 자본이 들어가 있고, 그러면은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분자를 높이거나 분모를 줄여야겠죠. 그럼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연수익을 올린다거나 투자한 자본을 줄여야 돼요. 연수익을 올리는 방법은 시간이 지나가지고 인플레이션 덕분에 월세가 오르는 방법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좋은 임차인을 만나가지고 월세를 좀 더 많이 받는 방법도 있을 거고, 호재가 있어가지고 월세가 오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전략을 취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투자한 자본을 줄이려면은 간단한 예시를 들어보면은 모종의 이유로 금매로 나온 물건을 저렴하게 취득할 수도 있겠죠. 그럼 이제 수익률을 올리기 위한 방법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레버리지라는 개념이 들어옵니다. 레버리지 많이 들어보셨죠? 책도 있고 많이 얘기하죠. 그럼 이제 월세 50만 원 나오는 오피스텔에서 레버리지를 어떻게 쓰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저희가 수익률을 계산할 때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전액 현금으로 계산을 했잖아요. 전액 현금으로 구매하는 방법도 있지만 대출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정말 간단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1억 원의 50%인 5천만 원을 프로의 금리로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 수익률이 어떻게 변화되는 걸까를 이해를 해볼게요. 그럼 이 3%의 금리에서 이자 비용이 얼마인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자 비용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사람들은 보통 몇 프로로 받았어? 라고 물어보는데 금리도 중요하지만 대출 방식도 되게 중요합니다. 대출 방식들마다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만기일시 상환이 있고 대출 방식마다 장단점이 있고 가는데, 원금 균등 대비해서 만기일시가 같은 기간 동안 같은 금리라고 했을 때 이자 비용은 2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기일시가 유리한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는 간단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만기일시 대출로 5천만 원을 3%에 빌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월 이자는 10만 5천 원이 발생합니다. 그럼 수익률이 어떻게 될까요? 조금 더 계산식이 복잡해졌죠. 왜냐면은 월 수입이 50만 원인데 대출 이자 비용이 있으니까 10만 5천 원이 제거가 돼가지고 37만 5천 원을 12개월 동안 벌죠. 그다음에 분모도 좀 복잡해졌어요. 1억 원을 주고 사야 되지만 5천만 원의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5천만 원만 투입이 돼요. 그러면은 5천만 원을 투입해가지고 월 37만 5천 원이 나오니까 연 수익률을 환산을 하면은 9%가 됩니다. 전액 현금으로 구매했을 때는 6%였는데 대출을 이용하니까 9%로 늘어났어요. 그렇지만 5천만 원을 투입해 월 37만 5천 원을 받는 거면은 한 채만 샀을 때는 수익률은 늘어났지만 월에 받는 월세 자체는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지만 오피스텔 하나 구입하는데 1억 원이 들었죠. 근데 지금 5천만 원에서 37만 5천 원 받을 수가 있죠. 그럼 두 채를 구입이 가능하잖아요. 1억 원으로. 이 두 채를 구입했어요. 처음에 전에 현금으로 한 채 구입했을 때는 월세가 50만 원이었는데 50% 대출을 3%로 받은 다음에 두 채를 구입할 경우에는 월세가 75만 원으로 늘어나요. 이게 레버리지입니다. 대출을 받거나 자금을 조달해가지고 수익률을 높인다. 이게 레버리지의 기본 개념이에요. 50% 대출을 받았으면 50% 레버리지를 일으켰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레버리지를 아무 때나 쓰면 좋은 건 아니에요. 기존 수익률보다 더 저렴한 금리로 자본을 조달하였을 경우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수익률이 6%였잖아요. 근데 3%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유의미한 거지. 만약에 수익률이 6%인데 9% 대출을 받았다? 대출을 받으면 받을수록 점점 더 마이너스가 납니다. 기존 수익률보다 더 저렴한 금리로 자본을 조달하였을 경우에만 수익률이 상승을 해요.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아, 그러면 내가 기존 수익률보다 더 저렴한 금리로 자본을 조달할 수만 있으면은 레버리지를 무한정 쓰는 게 좋은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텐데, 아닙니다. 리스크가 있어요. 리스크가 있습니다.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정말 간단한 가정이에요. 레버리지를 90%까지 가능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단순 가정했을 때 1억 원짜리 한 채를 사는데 1천만 원만 필요하겠죠. 현금 1억 원으로 10채를 살 수 있겠죠. 그럼 수익률은 33%까지 늘어납니다. 그리고 10채에서 나오는 월세는 550만 원이지만 대출이자는 225만 원이에요. 월 수익이 275만 원까지 증가해요. 그러면 한 채 전액 현금을 샀을 때 월세가 50만 원이었는데 레버리지를 최대한 활용하면은 월세가 5배 이상 증가하네. 무조건 좋은 거 아니야? 하는데 아니에요. 리스크가 있습니다. 어떤 리스크가 있냐 살펴볼게요. 혹시나 공실이 생겼어요. 10채를 샀으니까 공실이 생길 확률도 늘어났겠죠. 공실이 생겼잖아요. 그럼 월세 50만 원은 제가 못 받고 이자 비용만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공실 리스크가 있을 거고, 혹시나 금리가 점점 올라요. 이 리스크 때문에 요즘에 하도 문제가 많이 됐었죠. 꼬마 빌딩이 보통 2%에서 3% 정도 수익률을 가지고 매매를 했는데 지금 금리가 5%에서 6% 정도 되니까 마이너스가 납니다. 월세를 받고 대출이자를 내면은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매달 제가 돈을 내가지고 건물을 갖고 있어야 돼요. 혹시나 금리가 올랐을 경우에는 대출이자가 점점 증가하려니 이 가정하에서는 금리가 6.6% 이상이 되는 순간 공실이 하나도 없고 다른 비용 아무것도 안 해도 월세를 받기는커녕 마이너스가 됩니다. 추가적으로 10채를 샀잖아요. 한 채만 있을 때보다 하자 보수하는 비용들, 뭐 관리하는 비용들, 뭐 중개수 뭐 이런 것들이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용들이 늘어났어요. 이런 리스크들을 감당이 안 될 때는 레버리지를 쓰시면 안 됩니다. 레버리지는 항상 자신이 감당 가능한 만큼 사용을 해야 돼요. 이 리스크가 뭐가 있는지를 모를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경매를 보시면 돼요. 경매를 보시면은 여러 가지
경매 물건들이 나오는데 되게 우량한 물건들이 나올 때도 있고 되게 큰 물건들이 나올 때도 있어요. 대부분이 무리한 레버리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발생했을 때 그 리스크 때문에 경매에 나오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는 정말 자신이 감당 가능한 만큼 사용해야 돼요. 이 리스크를 다 감안하고 정말 보수적으로 감안을 한 다음에 자신이 능력 범위 내에서 캔들링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레버리지를 써야 됩니다. 이 리스크가 정말 중요해요.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이 리스크 계산을 못한 사람들이 한순간에 정말 힘들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열심히 설명드린 이유가 자본소득의 개념을 이해하기 때문이에요. 오피스텔에 1억 원을 주고 매입해가지고 월세 50만 원 받는 거 개념이 이해됐잖아요. 수익률이 6%가 나오고 대출을 받으면 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레버리지가 있고 리스크가 있구나. 제가 6%로 가정을 한 이유가 지금 기준으로 시장에서 보통 목표 수익률이 6%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소득이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잖아요. 자본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반대로 이야기해볼게요. 1억 주고 오피스텔에 매입해서 월세 50만 원 받는 거는 자본소득이잖아요. 근로소득에서 보면 일을 해가지고 월급 500만 원을 받아요. 제가 계속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이걸 6%의 수익률로 환산해보면 10억의 가치예요. 그럼 이 시간에 따라서도 제가 얼마의 가치냐를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사람이 아닌 사업의 관점에서 보면은 월 500만 원에 나오는 사업에서는 이제 PER이라고 합니다. 수익률을.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럼 PER 6으로 봤을 땐 10억 가치의 회사이죠. 그러면 이제 이게 자본소득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서는 이렇게 계산이 되는구나. 저희가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어떻게 공짜로 타는지가 계산이 되니까요. 지금 저희는 계속 개념을 이해하고 계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직장소득, 사업소득, 자본소득에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직장소득은 안정적인 시스템에다가 복지까지 갖췄죠. 그치만 사업소득은 올해 지금 500만 원 벌어도 다음 달에 한 푼도 못 벌 수도 있는 거고 리스크가 있고 이 모든 문제를 제가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소득은 단점들이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한 이유가 있어요. 일단 하나. 만약에 사업이 잘 됐어요. 월 500만 원이 아니라 월 1000만 원으로 소득이 증가를 했어요. 이게 단순히 500만 원을 더 버는 게 아니에요. 회사의 가치가 10억이었잖아요. 똑같은 수익률로 PER로 계산을 해보면은 회사의 가치가 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면은 회사의 가치가 10억이 늘어나는 겁니다. 물론 회사마다 사업의 종류마다 PER도 다 다를 거고 시스템 구조 등 그런 것들이 다 달라 매각되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다 천차만별이에요. 단순하게 저희가 계산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이 사업소득에 이런 장점들이 있구나 특징이 있구나 이해를 해야 되니까 또 하나 장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직장소득은 세금을 제외하고 받은 돈에서 월급이 있고 그 월급에서 제가 필요 지출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세금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500만 원을 받으려면 세금을 제외하기 전에 600만 원 이상의 소득 정도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거기서 세금을 떼고 500만 원을 받은 다음에 500만 원에서 제 생활비부터 해가지고 이것저것 비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사업소득은 매출이 1억이 발생했어요. 비용이 5천만 원이에요. 그거 제외한 나머지 5천만 원에서 그걸 순이익으로 세액이 결정이 됩니다. 이게 무조건 장점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세금은 되게 어렵고 복잡해가지고 공부하고 컨트롤하고 열심히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지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뭐냐면은 주도권을 제가 갖고 있어요. 제가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직장소득은 주도권이 제게 없어요. 그 시스템 안에서 제가 한정적인 주도권을 갖고 그 시스템 안에서 굴러가야 됩니다. 이게 엄청나게 큰 장점이에요. 근데 사업소득에서 그럼 레버리지가 뭐냐 하면은 사업소득은 시간을 레버리지를 해야 돼요. 저의 1시간과 이 직원의 1시간의 시간이 다를 거예요. 제가 1시간에 5만 원을 버는 사람이면은 1시간에 2만 원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그 시간을 레버리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시간을 레버리지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기게끔 시스템을 만들고 그 시스템 안에서 잘 굴러가게끔 해줘야 돼요. 그래서 사업에서는 직원과 시스템을 아주 잘 설계를 해야 됩니다. 이 시스템이 얼마큼 잘 돌아가냐가 리스크를 많이 해소를 해줘요. 그럼 저희가 개념이 다 이해가 됐어요. 사업소득은 이런 개념이구나. 이 자본소득과 사업소득과 이 근로소득을 같이 말씀드린 이유가 다른 개념이지만 비슷한 부분들이 있고 이런 차이가 있구나를 이해시켜드리려고 설명을 드린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대체 그럼 스포츠카는 어떻게 공짜로 타는데 말씀드릴게요. 근로소득은 제가 일을 하지 않으면 발생을 안 해요. 그쵸? 휴가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근로를 해야지 발생하는 소득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최소 생존을 위한 고정비가 있었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정말 일하기 싫더라도 생존을 위한 고정비를 해야 돼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본소득과 잘 만들어진 시스템의 사업소득은 제가 없어도 자본과 시스템이 돈을 벌어줍니다. 이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근로소득은 제가 계속 일을 해야 되지만 자본소득과 잘 만들어진 시스템의 사업소득은 내가 없어도 돌아갈 수 있는 소득이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이제 저희가 아까 했던 얘기로 돌아가 볼게요. 저희가 월 500만 원을 버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했죠. 생존에 필요한 고정비를 100만 원으로 아껴 썼어요. 그래서 400만 원을 저축을 했어요. 그럼 1억을 모으는데 25개월이 걸리죠. 근데 이 1억을 자동차를 사는 게 아니라 투자를 했어요. 만약에 제가 투자자를 정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100만 원의 캐시플로우를 발생시켰어요. 12%의 수익률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저축할 수 있는 액이 100만 원이 늘어났잖아요. 400만 원이었는데 500만 원으로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1억을 모으는 기간이 25개월에서 20개월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또 20개월 뒤에 1억을 투자해가지고 월 100만 원의 캐시플로우를 발생시켰어요. 저축할 수 있는 액이 또 600만 원으로 늘었어요. 그러면은 1억을 모으는 기간이 15개월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최대한 이 굴레를 빠르게 벗어나야 돼요. 이거를 오랫동안 가져가면은 사람이 힘들어서 못합니다. 최대한 빠르게 이 굴레를 해방하기 위해서는 고정지출을 최소화하고 자본을 모아야 돼요. 그 모은 자본으로 어떻게든 트라이를 해가지고 제가 없어도 굴러갈 수 있는 소득을 어떻게든 만들어가게끔 해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고정지출 100만 원 이상의 자본소득이랑 사업소득을 발생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정말 일하기 싫어. 일을 안 해도 생존을 위한 필요 지출 100만 원보다는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잖아요. 생존으로부터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이 지긋지긋한 생존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정말 이 핵심 이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내가 모은 돈을 활용을 하면은 생존이 아니라 좀 더 작은 걸로 할게요. 월 10만 원씩 나오는 통신비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돈 5천만 원을 모아가지고 배당주에 투자를 했어. 그래서 10만 원 이상의 배당이 나와 월. 그러면은 통신비로부터는 해방이 되는 거예요. 이 해방의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왜 어릴 때 고정지출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런 개념들을 잘 인지를 못하고 계셔요. 물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 주위에는 일반적으로 이 개념을 이해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그냥 근로소득으로 수입을 발생시키시다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고정지출은 증가를 하고 저축할 수 있는 액이 줄어들어서 할 수 있는 선택폭이 많이 줄어들어요. 최악이 뭐냐? 월 500만 원을 버는데 필수 고정지출이 500만 원인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은 미래에 대해서 뭔가를 액션을 취하기가 매우 제한적으로 변해요. 상황이 100만 원씩이라도 월에 모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오래 걸리겠지만 작은 트라이라도 1000만 원이라도 모아가지고 뭐라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필수 고정 지출이 버는 거랑 똑같아. 들어오는 대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전 제일 무서워요. 버는 돈을 다 그대로 다시 나간다고 하면은 저축할 수 있는 게 없고, 다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 안 하면은 자본소득이나 사업소득을 할 재원이 안 돼요. 물론 요즘에는 무자본을 할 수 있는 것도 많아졌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필수 비용들이. 그럼 다른 추가적인 소득을 발생시켜가지고 트라이를 하지 않으면은 계속 노동하고 자유로워질 수가 없고 해방할 수가 없는, 평생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9to6를 일하고 나서 자는 시간도 필요할 것이고 나머지 시간에서 추가적인 소득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매우 치열한 노력이 필요한데 이게 되게 힘들어요. 매우 인생이 하드모드로 변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어릴 때 고정 지출을 최소화하고 자본을 모으는 게 중요한 이유예요. 여기까지 저희가 이 해방의 개념까지 이해가 됐어요. 그럼 이제 다 이해가 됐잖아요. 질문을 하나 할게요. 1억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자동차를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자동차를 사는 게 아니죠. 국가 비용과 유지 비용을 합쳐가지고 월 200만 원의 지출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50만 원의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 기회마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럼 기회비용까지 고려를 하면은 지출이 200만 원이 아니에요. 250만 원이에요. 저희가 여기까지 기회비용까지 다 이해를 했으면은 이제 선뜻 돈을 쓰는 게 머뭇거리게 됩니다. 이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를 알면은 저희가 돈을 막 못 쓰게 돼요. 제가 이 개념들을 계속, 이 지루한 개념들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걸 이해를 해야지 매일매일 생활 습관들을 고칠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 이렇게 할래 라고만 하면은 본질적인 걸 모르기 때문에 매우 저항이 심해요. 사람이 정말 매우 저항이 심합니다, 진짜로. 근데 이 개념이 다 이해가 돼서 수익률과 자본과 시스템과 이런 것들이 다 이해가 됐고 기회비용이 이해가 됐으면은 이 돈이 어떤 의미인데가 머릿속에 각인이 돼가지고 이 선순환의 굴레를 좀 더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개념들을 지금까지 다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그럼 이제 드디어 공짜로 사는 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짜가 무엇이냐부터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돈을 쓴다는 것은 돈이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1000만 원이 있어요. 500만 원을 벌었어요. 그럼 1500만 원이 되겠죠? 600만 원을 썼어요. 그러면 900만 원이 남겠죠? 1000만 원에서 900만 원이 됐으니까 100만 원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100만 원을 쓴 거예요. 차라리 뭔가 형님이 해주셨던 것 같기도 한데 행복한 인생을 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버는 것보다 적게 써라. 당연한 진리예요. 버는 것보다 적게 쓰면 저희는 해방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 저희가 해방의 개념부터 수익률 개념을 다 이해를 했죠. 고정비를 줄여서 자본을 만들어야 돼요. 저축을 어떻게든 해가지고 자본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것도 너무 괴로우니까 최대한 빨리 만들어야 돼요. 거기까지도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그 자본을 만들어서 투자를 해가지고 제가 없어도 나오는 소득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잘 안 돼요. 당연히 잘 안 됩니다. 읽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걸 한 번에 너무 큰 걸로 하는 것보다는 작게 제가 혹시나 잃어도 아니면 이게 실수를 해도 돼도 감당 가능한 만큼 작게 여러 방법들을 트라이해보면 사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사람마다 장점이나 특기도 다 다르고 다 특화된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어디가 자기가 잘하는 분야인지 모를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최대한 빠르게 테스트를 해가지고 자신만의 것을 찾는 게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 생각이에요. 제가 간단하게 가정을 해볼게요. 정말 투자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1억 원으로 자동차를 사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해가지고 월 200만 원의 수익을 발생시켰어요. 근데 1억 원을 자동차를 사도 월 200만 원의 지출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1억 원을 자동차를 사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해가지고 월 200 수익을 발생시켜서 수익 200만 원으로 차를 구매하는 거예요. 그럼 자동차가 공짜입니다. 왜냐? 감가상각이 안 되죠. 1억은 그대로 있잖아요. 제가 투자한 1억은 그대로 있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으로만 자동차를 운용을 하는 거잖아요. 자동차가 공짜가 됩니다. 지금은 실제로 그래서 잘하시는 분들은 자동차를 살 돈으로 자동차를 구매하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해가지고 그 이상의 수익을 발생시키고 그걸로 리스비, 할부비를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단순하게 지출과 맞추라고 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단순 투자 1억 200 이상 벌기는 매우 힘들어요. 20% 이상 수익률이기 때문에 시스템이든 노하우든 능력이든 엄청나게 많이 필요해요. 근데 일단 간단하게 가정을 했어요. 저희가 이해가 됐죠. 그럼 내가 1억 가지고 자동차를 살 게 아니라 1억을 투자해가지고 나오는 소득으로 자동차를 사면은 제 1억은 그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만약에 1억이 더 굴러가가지고 1억이 알아서 가치도 높아지면 더 좋겠죠. 금상첨화겠죠. 그럼 돈도 벌면서 자동차를 타는 거니까. 이 개념이 이해됐으면은 제가 없어도 되는 소득을 생존을 위한 고정비로 높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아무리 제가 아무것도 안 해도 생존을 할 수 있겠습니다. 생존은 공짜가 되는 거예요. 자본소득이든 시스템 소득이든 사업 소득이든 제가 없어도 되는 소득을 차량 비용보다 높게 만들어요. 그러면 차량은 공짜가 됩니다. 1억을 투자해가지고 200을 벌어서 그 200 가지고 차량을 산다. 차량이 공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없어도 되는 소득을 제가 삶을 사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들 있잖아요. 가족과 먹고 사는 것부터 해가지고 데이트하고 그다음 놀러 가고 여행 가고 하는 거 다 해가지고 그 비용보다 이상으로 만들어요. 그럼 아무리 써도 돈이 줄지가 않습니다. 진짜예요. 저도 아직 그 시간까지 못 갔는데 아무리 써도 돈이 줄지가 않아요. 제가 가만히 있어도 나온 소득이 1억이에요. 월에 5천을 써도 5천씩 남아요. 계속 돈이 남습니다. 돈이 쌓이기만 해요. 진짜 어이없고 간단한 방법이라 생각이 들 텐데 부자들은 이런 방법으로 진짜 세상을 공짜로 살고 있습니다. 진짜예요. 그러면은 다른 게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게임들은 생존을 위한 게임이었고 그 생존 다음으로는 자아실현 이런 게임들이었는데 세상이 공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들은. 이제 질문이 들겠죠. 알겠어. 너 자본 만들어가지고 투자해가지고 내가 없어도 되는 소득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세상 공짜로 살면 뭔 말인지 알겠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오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상을 공짜로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자본과 그럼 수익률이 필요하겠죠. 그럼 이 수익률을 발생시킬 방법. 그러면은 해방되고 싶은 게 뭐냐에 따라서 얼마가 필요할지가 계산이 되잖아요. 핸드폰 비로부터 해방이 되고 싶으면 월 10만 원 이렇게 계산이 되잖아요. 자신의 욕심만큼 비용을 계산을 해가지고 예금을 한다고 치면 3%의 수익률을 발생시킬 수 있어. 그러면은 월 10만 원을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4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익률을 자기네 능력만큼 산정을 해가지고 필요한 자본을 측정해봐요. 수익을 발생시킬 방법은 유튜브에 정말 많습니다. 3%, 6%, 9% 엄청 많아요. 저는 이 수익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사람마다 너무 다르고 저는 오늘 구조적인 얘기를 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자본을 획득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본을 획득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부자로 태어나거나 부자와 결혼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만들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당신이 시청자분이 부자로 태어나셨거나 부자와 결혼하셨으면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왜냐면은 자신이 만드는 과정이 정말 힘든 시간이 많은데
그 힘든 시간을 스킵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축하드려요.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3번이에요. 제가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어떻게 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본을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1번, 고정비를 최소로 줄여야 돼요. 나이가 어릴수록 유리합니다. 왜냐면 어릴수록 선택만 하면 되거든요. 포기하면 돼요. 근데 나이가 있을수록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아니면 포기하기 힘든 것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고정비를 최소로 줄이는 구간에서는 나이가 어릴수록 유리합니다. 근데 이 구간에 정말 제일 힘들어요. 왜냐면은 작은 단계에서는 5,000원, 10,000원도 삶의 풍요로움과 삶의 질과 매우 비례하기 때문에 이 구간에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이 구간을 탈출해야 됩니다. 이 구간으로부터 해방을 해야 돼요. 그럼 두 번째, 지출만 줄이면은 기간이 500을 버는데 보통 지출이 100만 원인 거 50만 원으로 줄여요. 그럼 매우 괴로운데 사실상으로는 400만 원 저축할 수 있는 게 450만 원으로 는 거잖아요. 그러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일을 많이 해서 노동소득을 늘려요. 이 괴로운 구간을 탈출하기 위해서요. 이 노동소득을 불리는 방법은 유튜브에도 진짜 많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은데 이것도 구조화시켜가지고 쪼개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또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이거는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그럼 이제 늘렸어요. 이 노동소득으로 생긴 자본들을 저축할 수 있는 금액들은 다 저축을 해요. 그래서 저축한 자본으로 자본소득이든 사업소득이든 자신의 관심이 가는 분야에서 자신이 트라이해보고 싶은 분야에서 계속 트라이를 해봅니다. 처음부터 잘하시기 정말 힘들어요. 처음부터 많은 욕심 부리지 말고 정말 작은 목표를 갖고 도전을 해봐요. 4천만 원에 모아서 월 10만 원씩 발생을 시킬 수 있어. 그럼 4천만 원은 얼마큼 빨리 모아서 이 10만 원을 더 버는 소득 증가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노동하지 않아도 생기는 소득, 비노동소득이 원하는 만큼 증가를 할 때 지출이 늘려야 돼요. 근데 이때 정말 고려할 게 많아집니다. 또 엑셀 작업을 저는 정말 많이 했었는데 왜냐면 계속 이렇게 비노동소득이 늘어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리스크와 안정성, 증가율 여러 가지들을 계산을 해가지고 늘려야 되고 한 번 올라간 지출은 다시 내려갈 때 정말 강렬한 저항이 있습니다. 한 번 올라간 지출을 내리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 계산을 잘해가지고 늘려야 됩니다. 저는 마음이 급했던 게 저는 나이가 찰수록 이 차오르는 필수 생존비보다 제 비노동소득을 더 빨리 늘리고 싶었어요. 나이가 들수록 늘어나는 책임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싶었는데 왜냐면 저는 제 책임을 다 하고 싶었어요. 이게 무서워서 제 책임을 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무서웠어요. 이게 얼마나 빨리 늘어나는 거지?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정말 다양한 가치관의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했는데 이제 각자 욕심에 맞게끔 비노동소득의 증가율에 따라서 계산하시면 돼요. 이 1번부터 5번 사이클을 자신의 욕심만큼 반복을 하면 돼요. 각자 원하는 만큼 지점에 가서 해방하시면 됩니다. 마무리하면서 사실 생각보다 간단하죠. 이 스포츠카를 공짜로 탄다고 보시고 오신 분들 내가 모르는 마법이 있나? 공짜로 타는 뭐 그런 방법이 있나? 뭐 불법적인 일이 있나? 기대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여기까지 보셨던 분들이면 김이 새실 것 같아요. 죄송해요. 제목이 약해졌다면 죄송합니다. 근데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자본주의에서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나 믿기지도 않은 좋은 조건이나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한다? 조심하셔야 돼요. 숨겨진 이유가 있거나 사귈 확률이 높아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죄송해요. 낚이신 분들, 기대하신 분들 죄송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걸 얘기한 것 같지만 저는 이 사실을 깨닫기까지도 정말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이게 이 사이클을 한번 도는 게 초반에 그 너무나 괴로운 시간들을 어릴 때 할수록 유리하잖아요. 제가 조금 더 일찍 알았다면 조금 더 이것도 잘했을 것 같은데 이 초반에 제일 힘들잖아요. 이 궤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고 비노동 수익이 어느 정도 생긴 후부터는 그래도 삶의 질이 어느 정도 기본권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철학의 영역이에요. 그때부터 좀 수월해져요. 진작 이걸 10대 때 알았으면 얼마나 빨리 잘했을까 정말 아쉬워요. 저는 이 사실을 깨닫기까지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명시한 것 같지만 이거를 추상적으로는 인지하고 있어도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실 거예요. 저는 이걸 정말 설명드리고 싶었어요. 스포츠카의 비애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스포츠카의 비애가 뭐냐? 젊었을 때는 돈이 없어서 스포츠카를 못하고 나이 든 후에는 멋이 없어가지고 스포츠카를 못한다는 비애예요. 이제 옛날 시대에는 부자로 태어났거나 부자가 결혼했어야지만 스포츠카를 젊었을 때 탈 수가 있었습니다. 스포츠카의 비애로부터 해방이 되려면 옛날에는 두 방법밖에 없었어요. 다행히도 요즘 시대에는 세상이 나아졌습니다. 인터넷의 보급으로 노동소득을 빠르게 증가시킬 수단들이 되게 많아졌고 방법론도 되게 많아졌고 나이가 젊어져가지고 함수대로 되게 젊게 느껴져요. 스포츠카의 비애로부터 해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제 구독자분들 중에 자동차를 사기 위해서 자본을 모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고 그 돈으로 지금 자동차를 사기 위해 근질근질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럼 이제 이 개념들이 다 이해가 되셨으면은 다시 한번 고려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도 아이러니해요. 제가 차를 정말 좋아하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근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참 어려워요. 삶은 유한해요. 지금 20대, 30대, 40대에 내가 갖고 있는 시간도 경험도 행복도 다 중요하고 성장도 다 중요합니다. 근데 그래도 이 개념을 인지했으면은 다시 한번 재고해서 제 인생에 뭐가 더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보고 액션을 취하는 게 좋지 않나, 현명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저는 자동차를 삼으로써 주는 효용이 저에게 너무나 효용이 높아가지고 덕분에 미친듯이 앞으로 달려가가지고 더 성장을 빨리 했습니다. 자본 사이클을 하는 것보다 성장 자체에서 더 빨리 앞서갔어요. 근데 이건 사람마다 개인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럼 스스로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내가 이걸 통해서 어떤 걸 앞서 나갈 수 있을까? 내 인생에서 어떤 게 정말 행복한 삶일까? 내가 진짜 원하는 게 궁극적으로 무엇일까? 거기에 맞게끔 큰 방향성에 맞게끔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조금만 지금 당장 근질근질한 걸 참고 계산을 한번 해보시고 선택을 하시기 바래요. 저는 진짜 자동차를 진짜 좋아하니까 정말 자유롭고 자동차를 타고 싶어서 1억을 모으니까 그 1억 가지고 이 굴레에 해방될 수가 없구나 를 깨닫고 나서 이 모든 거를 공부하고 실행하고 그러면서 제가 좀 더 구체화가 됐어요. 근데 저는 이제 자동차를 정말 좋아해 자동차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자동차를 사고 즐거운 인생을 살다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고 자동차보다 좀 더 높은 가치에 좀 더 비용이 많이 드는 것들에 우선순위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행복한 자유를 위해서는 조금 더 높은 비용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고 요즘에는 자동차보다 다른 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점점 많아져요. 전 이것도 무서워요. 왜냐? 제가 지금은 욕심이 이만큼인 줄 알았는데 나이가 되면 욕심이 더 많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때 최소한 주도권을 제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원하는 건 자유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선택의 그 주도권 저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다시 또 그 작업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모든 걸 다 뜯어고치고 있어요. 유튜브를 시작한 것도 이 모든 것을 뜯어고치면서 다시 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시작한 거예요. 그렇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당연한 사실들을 망각을 합니다. 망각을 하고 엔카를 찾아보면서 요즘 정말 로마가 사고 싶어요. 지름신이 찾아옵니다. 좋은 매물들 나오면은. 이제 저는 차보다 지금은 결혼이라는 걸 앞두고 있고 결혼을 하면서 저뿐만 아니라 저희 와이프의 행복도 많이 중요해졌잖아요. 그리고 정말 그게 제 우선순위가 많이 높습니다. 정말 저에게 행복을 많이 줘요. 그래서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고 있고 그게 확실히 저에게 우선순위가 높아요. 자동차보다 훨씬 높습니다. 와이프와 함께하는 여행, 여유로운 생활 이런 것들이 훨씬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 인구의 시간들을 반복하면서 지름신을 참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다행인 건 뭐냐면은 한번 파일을 키워놓은 덕분에 옛날 제가 처음에 했던 그 인구의 시간보다는 그땐 기대하지도 못한 훨씬 말도 안 되게 편한 환경에서 이 사이클을 반복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특징이 뭐냐면은 전에 구조화해가지고 그 스텝을 나누는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욕심이 너무 많아서 그 스텝을 최대한 빨리 가고 싶어요. 이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도 저를 구독해주시고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저와 비슷하게 자동차를 갖고 싶고 아니면 다른 어떤 삶의 어떤 목적이 있고 뭐는 목표의식이 있고 빠르게 그걸 해방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미래를 위해서 조금만 저희가 참고 이걸 모두 다 인지한 다음에 조금 더 편안하고 완전한 해방을 할 수 있는 단계에서 트라이해보는 게 어떨까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물론 그 시간에 그 나이대 10대에 30대에 제가 원할 때 열심히 목표해가지고 스포츠카 타는 것도 되게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전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원하는 게 진짜 무엇인가 제 인생에서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게 좋지 않나. 긴 영상을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또 정말 감사드리면서 기나긴 인구의 시간에 지나서 힘든 시간을 참고 애써 줄이고 견디면서 자본을 모으신 분들께 진정한 해방이 찾아오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전 참 사더라도 해방될 줄 알았는데 이게 해방이 안 되더라고요. 더 높은 제 욕심을 해방하기 위해서 요즘 열심히 앞으로 나가고 있는데 여기까지 봐주신 여러분들께도 이 힘든 시간을 지나서 해방이 찾아오고 자유가 찾아오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사실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죄송해요. 완전 공짜로 사는 건 아니지만 정말 공짜로 살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려요. 다음에는 또 재밌는 이야기들, 또 제가 생각하는 구조화하는 이야기들, 저는 이렇게 애매한 생각들을 구체화시켜서 구조화하는 걸 즐겨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많이 가지고 와서 또 자동차와 연관도 시켜보고 그러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